예,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한국의 경제안보와 IPEF, 그다음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까지 너무 많은 얘기를 하겠다고 하는 김양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하다가 조금 마른 게 IPEF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IPEF 얘기 조금만 더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관련해서 좀 말씀드려보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한국의 정체성 분석을 하면서 뭔가 되게 좀 찝찝하고 뭔가 좀 정리가 안 된 것 같은 좀 어수선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러면 이제 제가 못 견뎌요. 제가 성격상. 그래서 이제 이걸 조금 좀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보자 하다가 그래, 저희 수업 분석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구조화해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강점 지난번에 다 얘기했죠. 참고로 보시면 되고 약점도 보시면 되고 기회와 위협에서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겨우 이제 그 타결이 됐다고 하는데 대우조선 노동자 문제 한국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백날 뭐 바깥에 나가서 뭐 노동 환경 관련된 글로벌 규범을 만든다고 하봤자 공허한 얘기고 되지도 않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기회 위협을 좀 같이 좀 한 번 더 좀 생각해 보자라는 차원입니다. 일단 우리가 그 기술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있을 때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케이스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의 금융 기술은 죽었다 깨어나도 일본은 도저히 못 쫓아가는 걸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확 뒤바뀝니다. 왜냐? 금형. 네. 금형은 일본이 워낙 앞서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3D 기술이라는 게 도입되면서 일본의 숙련이 무력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또 하나, 자동차에서 일본이 자동차도 그렇고 전자도 그렇고 한국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모듈 기술이 생겨나면서 그 이전에 어떤 그 아주 오랜 기간 형성되어 왔던 그 숙련이 무력화되는 거거든요. 지금 ICT라는 것도 그렇거든요. 지금 일본이 사실은 IT라는 게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지만 ICT랑 이제 결합되면서 초연결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 건데 이런 뭔지 간단한 설명을 해주죠. 정보통신 기술이에요. 정보통신 기술. 죄송합니다. 정보통신 기술. 이런 패러다임 전환기에 우리가 조금만 더 좀 열심히 달려가면은 기존의 기술이 이렇게 무력화되면서 따라갈 수 있는 여지가 훨씬 커진다라는 거. 그러나 또 하나, 제가 굳이 공급망이라고 얘기 안 하고 밸류체인이란 말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다 그랬죠. 우리가 그 밸류체인상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보면은 기술 패러다임 전환기에 우리가 제조 강국이라고 하지만 지금 그 대우조선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그겁니다. 여전히 기본적으로 그 하청, 재하청 하면서 저임 노동자 얘만 의존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앞으로는 제조 서비스업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음 그 밸류체인에서 넘어가는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제대로 잘 가지 않으면은 우리 또한 무력화될 가능성을 충분히 안고 있다라는 이런 양면성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좀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한국의 정체성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자연스럽게 조금 연결될 수 있느냐. 강점을 어떻게 최대화할 것인가. 단점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기회 요인을 어떻게 최대한 잘 살리고 위험 요인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 경제안보 목표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더 선명하게 다가온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자, 한국형 경제안보 전략 얘기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강조했던 게 이런 IPEF 같은 유사한 것들은 앞으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IPEF라든가 하나하나에 함몰되지 말고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좀 입체적으로 한국의 정체성을 사고하는 틀에서 그럼 이런 부분들이 터졌을 때 이걸 어떠한 시각에서 봐야지? 라는 차원에서 우리의 사례를 만들어 나가는 거, 축적해 나가는 거, 그런 걸 통해서 한국형 경제안보 전략을 더 깊이 있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국의 경제안보 전략 적용 사례로서 저는 IPEF를 보려고 합니다. 재밌는 게 오늘 나온 얘기인데 이제 갑자기 이름이 생각났는데 bilateral.org일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그 IPEF 그 초안을 갖다 리크를 시켜버렸어요. 초안이 새어 나왔어요. 그걸 원래 잘하는 데거든요. 그 내용 이따 같이 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IPEF라고 하면은 이제 인도 퍼시픽 이코노믹 프레임워크의 약자입니다. IPEF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작년 12월에 한국에선 거의 관심이 없을 때 제가 이제 IPEF 이거 분명히 문제가 될 거다.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처음 했는데 그 후에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IPEF를 미국에서는 어떻게 주장을 하냐. 이거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접근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RCEP이라든가 CPTPP라든가 하는 얘기 할 때 이제 메가 FTA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메가 FTA는 어떤 거냐 하면은 기존의 FTA는 주로 이제 양자간이죠. 한국하고 일본, 아니 한국하고 중국, 한국하고 미국 뭐 이런 식인데 메가 FTA는 선수들이 많아요. 참여국이 많아요. RCEP만 하더라도 15개 나라, CPTPP 11개 나라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RCEP이나 CPTPP 같은 기존의 것들은 어떤 한계가 있냐면은 예컨대 CPTPP 같은 경우는 텍스트로 치면 챕터가 20 몇 개 넘거든요. 그 하나하나가 이제 협상 분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협상반에서 그걸 갖다 계속 합의를 봐야 돼요. 그래서 11개 나라가 예컨대 상품 시장에서 합의 봤다.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서비스에서도 합의 봐야 되고, 투자 합의 봐야 되고, 경쟁 정책, 뭐 SPS, 뭐 기술 협력, 온갖 건들 다 합의를 봐서 그래서 비로소 11개 나라가 일괄 타결이 돼야지만 짜잔하고 타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 가서 비준하고 그러다 보니까 RCEP 한번 체결하는데 8년 반이 걸렸습니다.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급한 게 뭐죠? 빨리 뭔가 만들어서 대중봉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아시아에서 RCEP에 미국 안 들어가 있습니다. RCEP은 한중일 플러스 아세안 10나라, 호주, 뉴질랜드입니다. 인도는 중간에 빠졌고요. RCEP이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RCEP에서 좀 자신감을 얻은 중국이 이제는 CPTPP 하겠다라고 합니다. CPTPP는 뭐냐? 그 이전에 TPP라고 미국이 주도해서 만들어 놨는데 미국 포함해서 12개 나라가 만들었는데 트럼프가 집권하자마자 취임 첫날 탈퇴를 해버립니다. 이거 필요 없어. 자유무역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탈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을 때 의외로 짜잔하고 일본이 나타나서 미국의 역할을 하면서 일본 주도로 TPP가 아니라 CPTPP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RCEP이 체결되고 나서 발효되면서 올해 1월부터 이제 발효가 됐습니다. 발효되면서 이제 거기서 자신감을 얻은 중국이 이제는 나 CPTPP도 들어갈래 라고 공식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는 이 중요한 지역에서 RCEP에도 안 들어가 있고 CPTPP도 안 들어가 있는데 RCEP은 중국이 들어갔고 이제는 CPTPP까지도 들어가겠다는데 미국은 아무것도 없어. 다급해진 거죠. 미국에서도 뭐하냐 바이든 라는 얘기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뭐라도 하겠다라고 하면서 딱 내놓은 게 바로 이 IPEF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RCEP, 제가 속된 말로 RCEP 밑장빼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RCEP에 들어가 있는 멤버들 중에서 이 IPEF에 안 들어간 나라는 아세안이 10나라로 되어 있는데 아세안 10나라가 RCEP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채빈국 요 세 나라를 뺀 나머지 RCEP 7개 나라, 아세안 7개 나라, 한국, 일본, 그 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그 다음에 중요하게는 RCEP에서 빠져있던 인도가 짜잔하고 들어와서 인도가 들어옵니다. 결국은 미국의 의도는 분명해요. 이 중요한 인태 지역에서 안보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중요한 인태 지역에서 지역 질서를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IPEF의 미국이 IPEF를 주도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걸 해나가는 데 있어서 기존의 FTA 모델이 아닌 새로운 모델을 얘기를 합니다. 몇 가지 네 가지를 특징을 얘기를 한다면은 미국이 이걸 갖다 FTA 모델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유연한 경제협력 플랫폼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자, 여기에 5월 23일 날 일본에서 13나라가 모여서 IPEF 협상을 출범을 했고 그 뒤에 26일 날 피지가 나도 합류할래 이러면서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6월 2일에는 방글라데시아가
나도 들어갈래라고 아직 공식적으로는 얘기 안 했는데 미국하고 고위급 협의를 하면서 방글라데시 들어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지가 들어오고 방글라데시까지도 들어오겠다고 하는 걸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하, IPEF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거의 좀 확인을 했습니다. 이유를 다시 한번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IPEF는 크게 4개의 필라, 영어로 필라로 가면 뭐 기둥 이런 뜻이잖아요. 축, 필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다음에 이제 필라가 이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 공급망 회복력, 인프라 청정 에너지, 탈탄소, 조세 반부패 이렇게 4개가 되어 있고 그 안에 하나하나 예전에 FTA 같으면 이제 FTA 그 작업반 워킹 그룹으로 들어갈 그 하나하나를 모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FTA 같으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타결이 돼야지만 일괄 타결이 돼서 타결됐습니다 라고 끝나버려요. 근데 이거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예컨대 방글라데시아는 우리도 들어갈래 라고 했지만 나는 다 필요 없고요. 공급망하고 탈탄소만 들어갈래요. 그래도 돼요. 인도는 나는 필라1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 싫어요. 나머지 3개 들어갈래요. 그래도 돼요. 그리고 나머지 13개국은 전부 다 인도 빼고 나머지 12개국은 전부 다 필라 전체 다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유연한 방식인 거죠. 그 다음에 IPEF에는 FTA 하면은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잖아요. 여전히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시장 접근이라고 해가지고 서로 관세 인하하고 서비스 투자 장벽 낮춰가지고 시장을 개방하는 거예요. 그게 없어요, 여기는. 그거보다는 규범을 새로 만든다라는 거. 특히 이전에 CPTPP라든가 USMCA, 나프타를 버전업한 USMCA,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맺은 그런 데 있는 것보다도 더 높은 수준 내지는 거기에는 없는 예컨대 그 공급망이라든가 디지털 경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기존에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 세상은 막 바뀌어 가는데 WTO에선 전혀 규범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 세상에 없는 거. 그러나 이제는 규범이 필요한 이런 것들을 여기서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미국은 디지털 통상이 아니라 디지털 트레이드가 아니라 디지털 경제라는 말을 써요. 왜 하느냐? 왜 그러느냐? 구분을 명확하게 짓습니다. 디지털 통상은 예컨대 빅테크 조화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디지털 통상이다. 디지털 무역에 대한 규범을 만드는 거라면은 디지털 경제는 이것이 중소기업의 수출시장의 접근성을 높인다든가 여성에 대한 혜택을 많이 준다든가 사회적 약자한테도 혜택을 많이 줘서 보다 포용적인 그런 어떤 무역을 혜택을 누구나가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디지털 경제지 디지털 통상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필라1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시작이 뭐죠? F로 시작하지만 페어예요. 프리가 아니라. 자유무역이란 말은 여기는 없어요. IPEF에는.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 이게 뭐냐? 시장 접근보다는 규범 위주로 가겠다. 그리고 불공정한 중국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규범을 여기서 만들어서 이 인태 지역의 질서를 중국이 못 들어오게 하겠다. 미국이 주도하겠다. 이게 미국의 목적이라는 게 이제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지는 거죠. 또 하나, 보통 FTA를 할 때는 조약, 트리트라고 하는 것은 의회의批准을 받아야 됩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조약 협정을 맺는 권한이 의회에 있습니다. 근데 의회에서 너무 많은 그 조약 하나하나, 그 텍스트 하나하나 다 봐가면서 하려면은 하세월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약을 조금 빨리 체결하기 위해서 TPA라는 것을 맺습니다. 트레이드 프로모션 오서리티라고 해가지고 이게 있으면은 협상 권한을 잠시 의회가 행정부에 이임을 하는 겁니다. 그럼 행정부 대신 위임한 의회는 뭐 하냐? yes or no. 비토만 놓을 수 있지 조문 하나하나에 대해서 간섭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미 만료가 됐어요. 작년 6월에. 근데 갱신할 생각을 안 해요. 왜? 지금 바이든 정부는 FTA 같은 거 할 생각이 1도 없으니까. 그걸 안 하고 있어요. 대신 그럼 어떻게 하느냐. 행정협정, 행정부 차원에서 땅땅 하면은 끝나는 이걸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에선 디지털 경제, 신흥 기술, 노동, 환경, 그 다음에 중소기업 이런 것들을 여기서 하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공급망. 이거는 지금까지 그 어떤 FTA에도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프라 청정 에너지 탈탄소화도 조금은 있지만 좀 더 여긴 더 세게 하겠다라는 거고, 조세 반부패 이런 것들이 사실 기존에는 거의 좀 없었습니다. 단 조세 반부패라든가 필라 3 같은 경우는 어디 있었냐면은 에이펙이라든가 이런 데 조금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좀 비교를 좀 해보는 차원에서 제가 가져왔거든요. 이거 보시면은 에이펙이 있고 CPTPP 있고 RCEP까지는 다 CPTPP하고 RCEP은 FTA입니다. 조약 형태로 있어서 정부가 바뀌었다고 막 뒤집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쿼드, 오커스, TTC, IPF 이런 것들은 그런 협의체가 그냥 협의체일 뿐입니다. 조약이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IPF에서 하려고 하는 것들을 좀 보시면은 예컨대 여기서 특히 그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 이런 것들은 애매모호하긴 한데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여기서 디지털 경제 같은 거는 새롭게 하려는 거고, 공급망 회복력 이런 것들이 기존에는 없는데 쿼드나 TTC에서 다루고 있다라는 거. 즉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는 없지만 미국은 쿼드에서도 하고 TTC에서도 하고 IPF에서도 하면서 막 2중, 3중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참고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TC는 뭔가요? TTC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미국이 아태 지역에서는 IPF를 하고 유럽에서는 EU와 트레이드 테크놀로지 카운실 TTC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에서는 10개 작업반이 있어요. 공급망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뭐 수출 통제, 뭐 첨단 기술, 뭐 탄소, 이 IPF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거보다 훨씬 더 규범 제정에 더 의미가 좀 많이 있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올 5월에 이제 2차 했고 또 3차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또 참고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안보 관련해가지고 좀 IPF를 한번 좀 보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신흥 경제안보 이슈입니다. 이전에 틀로는 설명이 안 되는, 미국의 의도는 다분히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안보적인 측면까지도 충분히 염두에다 두고 경제안보 전반적으로 중국을 봉쇄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라는 겁니다. 23년 11월에 에이펙 계획이 타결을 하겠다고 하는데 조금 얄궂고 조금 얄밉죠. 에이펙이라 하면 21개 국가가 들어있는데 여기 중국이 들어있습니다. 중국도 들어있는 그 모임 협의체에 가서 굳이 거기서 중국 빼고 나머지 나라들이랑 여기서 타결을 짓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까 방글라데시에 들어오고 피지 들어오는 거 보면서 이 나라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들의 성격, 발전 수준을 봤을 때는 아세안의 나머지 나라들도 그렇고 미국이 말하는 그 앰비셔스하고 수준 높은 그런 규범을 여기서 만들어낸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면 미국은 무슨 생각으로 이러고 있느냐? 실은 아까 TPA 얘기했죠. TPA 만료됐어요. 사실상 조약 못해요. 그리고 TPA를 갱신하지도 않은 이유는 뭐냐? 실은 국내에서 CPTPP 같이 자국 시장 개방을 하는 것은 민주당의 주된 지지 기반인 노동계가 원하지 않아요. 여기 더더군다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금 지지율도 간당간당한데 노동계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할 이유가 없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사실상은 일단 이 나라들과 나중에 CPTPP 같은 거 맺을지 어쩔지 모르는데 지금은 사실은 앰비셔스한 규범을 만든다기보다는 중국 쪽에 가지 않게 묶어두는 거, 새 과시하는 거,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만 미국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자, 일본은 어떻게 보겠을까요? 일본은 사실 한국보다 훨씬 IPF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판을 훨씬 우리보다 잘 읽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거 되겠어? 하면서 미국 그러지 말고 TPA 빨리 갱신해서 CPTPP 들어와. 이건 호주나 뉴질랜드처럼 CPTPP에 들어가 있는 IPF 멤버들이 다 똑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는 상황이고, 아세안 7개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7개국만 들어갔냐? 나머지 세 나라는 사실은 훨씬 더 친중 국가입니다.
그래서 뺐고. 그럼 아세안 세 7나라는 왜 들어왔느냐? 여기 들어왔다는 게 미국 네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 그들이 같이 대중봉사에 힘을 모으자가 결코 아니라 미국이 뭐 좀 줄 것 같은데 일단 뭐가 있을지 한번 들어가 보자. 들어가서 상황을 예의주시해 보자라는 이런 입장이 훨씬 가깝습니다. 그러면서 이 7개 나라들은 아세안 중심성, 아세안 센트럴리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아세안 10나라를 흐트러뜨리는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인도가 들어간 이유는 뭘까? 인도는 알세베는 안 들어갔어요. 왜? 알세베는 중국이 들어가 있고 인도의 최대 무역 적자를 내는 데가 중국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알세베는 빠졌는데 또 그러니까 인도하고 중국하고 국경에서 막 분쟁이 일어났죠. 육박전이 벌어졌죠. 그런 관계가 있어서 안 들어갔는데 여기는 일단은 중국이 없어요. 그리고 재밌는 게 인도입니다. 인도는 IPEF도 들어와 있지만 사실은 이것과 비슷한 것을 또 누구랑 하고 있냐? 중국이랑 하고 있어요. 브릭스에서. 그리고 인도는 필라원 난 관심 없어. 필라원에서는 디지털 경제를 얘기하면서 데이터 프리 플로우, 데이터의 자유로운 국경간 이동을 허용하는 걸 하거든요. 그거는 싫다예요. 그래서 인도는 이런 입장이고 대만은 너무너무 참가하고 싶어요. 근데 누가 말렸을까요? 요즘에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온 것처럼 워를 미국이 합니다. 왜 할까요? 이렇게 되면은 대만이 들어가는 순간 반중 색채가 너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세안이 우리 안 할래. 우리도 부담스러워져요. 한국도. 그러다 보니까 좀만 참어. 하고 대만하고는 어떻게 하냐? 우리 둘이 하자. 그래가지고 거의 IPEF와 비슷한 내용으로 양자 간에 대만하고 미국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이라는 거. 자, IPEF가 잘 될 것 같냐?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 제가 봤을 때는 요 3가지 딜레마를 갖고 있는 게 IPEF입니다. 이 부분을 풀지 않으면 힘들 거다. 뭐냐? 첫 번째로 아까 얘기했죠? 의회 통과하지 않고 행정협정을 하고 있고 필라형으로 하고 있고 한데 그렇게 유연하게 하는 거는 좋은데 그래서 만약에 11월 중간선거에서 당내 민주당이 지지력을 거의 못 받는다든가 내지는 그 다음에 만일에 다음 선거에서 공화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없던 걸로 해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죠. 행정협정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 유연성과 국제법적 구속력을 통한 안정성이 없으면은 사실은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은 어떤 자유무역 질서, 규범 질서 얘기하고 개방성을 얘기하지만 여전히 미국은 자국 시장 개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도국들은 그러면은 나 안 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사실상 개도국들이 지금 미국 시장에 수출을 못하는 이유가 관세 수준이 높아서는 아니에요. 미국 평균 관세 수준 2.5%밖에 안 해요. 근데 이 나라들이 왜 자꾸 시장 개방을 얘기할까요? 뭔가 좀 달라는 거예요. 뭔가 좀 달라. 그 다음에 사실은 이렇게 뭐 앰비셔스한 규범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실은 지금 이 참여국 면면을 봤을 때는 사실은 힘들어요. 그래서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서 어쩌겠다라는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멤버로 봤을 때는 높은 통합 수준의 규범이라든가 표준 제정은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일단은 중국 쪽에 가지 않게 좀 같이 있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일본 갔을 때 그런 거 뻔히 알면서 일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는 뭐냐 할 때 우린 동맹 아니냐. 미국하고. 미국이 저렇게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동조해주고 체면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 얘기한 것처럼 경제안보 전략의 시각에서 이 IPEF를 한번 좀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러면 IPEF 가입의 경제안보적인 기대효과를 최대화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미국의 의도가 뭔지는 아는데 미국의 의도는 분명하게 대중봉쇄, 견제죠. 그러면 우리가 IPEF 들어가는 것은 우리도 그 이유로 들어가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미국의 의도와 우리의 의도를 분리하자라는 겁니다. 우리 나름대로 미국 그런 거 알아. 그렇지만 우리 나름대로 필요해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서로 간에 접점이 있으면 같이 협력하는 거지. 미국 의도 이퀄 우리 의도는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왜 분명하게 해야 될까요? 우린 돌아서서 중국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의도와 우리 의도를 분리하되 공통분모가 있으면 그거 갖고 윈윈을 하는 거다 라는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제가 사실 오늘 국립외교원에서 비공개로 중국 측 학자하고 세미나를 했어요. 그때 이제 비공개지만 이 정도까지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한국이 IPEF 들어가는 데서 극력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극력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인태 전략에 한국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극력 반대하고, 코드에 한국에 들어가는 거 극력 반대하고.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오해하지 마라. 우리가 설령 코드를 들어간다 한들, 코드 안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들어간다 한들, IPEF에 들어간다 한들, 우리가 인태 전략을 만든다 한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미국이 원하니까 따라 들어가는 게 결코 아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의 이유가 있고, 그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우리의 국익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다. 저는 이 부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없는데 미국의 의도를 추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원래 뭐가 있었다? 신남방 정책이 있었다. 이것을 조금 더 계승 발전한 게 우리의 인태 전략이고 그게 경제 버전이 IPEF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이런 입장으로 한국판 인태 전략 만들고 그것에 기반해서 IPEF의 추진 목표 전략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IPEF도 있고 그 전에 CPTPP도 있고 RCEP도 있어요. 도대체 이 세계가 어디로 가려는지 그 누구도 몰라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자자자 워워워 이렇게 막 파편화된 질서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전체가 모아지면서 우리가 원하는 이 지역 질서는 무엇인지, 규범이 여러 가지가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 게 아니라 좀 수렴해 나가는 그 미래 청사진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 이제는. 그리고 우리는 특정 국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특정 가치,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특정 가치를 추구하는 것 뿐이다. 거기에 맞기 때문에 IPEF에 들어가는 거다. 아까 제가 수업 분석했죠? 뭐죠? 우리는 제조업 강국이기 때문에 제조업 강국이자 통상 대국입니다. 자유롭고 그 다음에 공정한 경쟁 여건을 지지하는 거고, 그런 입장에서 여기서 들어가려고 하는 거다. 우리는 ITC 발달해야 되는 나라인데 디지털 경제 필요하니까 가는 거다. 우리 공급망 교란 안 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접근 방법을 저는 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IPEF를 통한 경제안보적 기대 효과 뭐가 있을까? 크게 4가지를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WTO 사실상 무너졌어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대는 팍팍 바뀌어가는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무역 규범 없어요, 세상에. WTO가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소다자 협의체를 계속 우리가 참여하는 것들이 우리한테는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뭐였다? 국제 규범이 만들어질 때 만들어진 것을 그저 따라가기만 하는 룰 세터였어요. 근데 지금은 미국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만들어 놨는데 너 들어와가 아니라 같이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룰 세터가 아니라 룰 메이커, 룰 세터. 룰 테이커가 아니라 룰 세터가 되든 안 되든 그 훈련을 이제는 해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죠. 가보지 않은 길을 이제는 가야 된다. Thinking outside of box 차원에서 그 훈련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CPTPP는 우리가 들어간다 한들 이미 다 짜여져 있어요. 우리가 들어가서 뭔가 바꿀 여지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미국이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막 이 얘기 저 얘기 해요. 그게 오히려 우리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우리가 한번 주도적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정말로 이것은 우리의 그 어떤 국제 규범, 표준 제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인큐베이터로 활용해야 된다. 인큐베이터로 활용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중국한테 얘기해야 될 것들은 이런 겁니다. 제가 오늘 회의에서도 중국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신남방 정책을 계승해서 우리 것을 갖고 들어가는 거다.
근데 중국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렇다면 괜찮다. 당신네들이 없이 인태 전략에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라 니네 것이 있었고 너희 국익이 있어서 들어가는 거라면은 중국으로서도 존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 우리는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또 하나 제가 강조한 게 오늘 회의에서도 IPEF는 우리 실익에 맞는 것이다. 거기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장이 있다. 솔직히 한국의 대중의존도 너무 높다. 이거 위험하다. 낮춰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있다. 소재 강국이 있고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나라가 있고 설계 기술 갖고 있는 미국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 들어가느냐. 치포도 이거는 마찬가지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기존의 외교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소위 주변 사강이라고 하면서 우리보다 훨씬 센 나라들 한테 맞추는데 치중되어 있는 그런 외교를 해왔어요. 그러나 아세안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의 외교 저변을 확대를 하고 우리가 훨씬 주변의 사국보다는 레버리지를 가져질 수 있는 그런 나라고, 그리고 이 아세안을 포함하는 이 지역은 세계 경제의 성장 센터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과 협력을 해 나가야 돼요. 그런 데 있어서 RCEP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CPTPP도 중요하고 이 IPEF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한일 관계 참 꼬일 대로 많이 꼬여 있죠. 근데 한일 관계 이렇게만 가져가면은 이렇게 안 좋은 상태로 서로 티격태격 싸우고 있으면 누가 표정 관리한다? 중국이죠. 우리는 주변국가 자꾸 척을 져서 우리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 IPEF 안에서 한일 관계를 좀 더 전향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가져가는 좋은 어떤 모멘텀으로 삼을 수 있다. 이게 우리가 IPEF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안보적인 기대 효과입니다. 그러려면은 이거를 얻기 위해서는 절로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딜레마를 잘 해결해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런 차원에서 분명한 거는 자, IPEF가 지금 봐서는 아주 무난하게 잘 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럼 어떡하지? 이제 끝난 거네? 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TPP가 끝난 것 같았을 때 일본이 기사회생시켜서 CPTPP로 만들어낸 것처럼 한국도 이게 만약에 안 될 때 대비해서 플랜 B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바트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트나. 들어본 적 있으세요? 배트맨은 예, 배트맨이 아니고 Best Alternative to Negotiated Agreement. 협상학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플랜 B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안 될 때에 대비해서 그 다음에 차선책이 뭐야? 라는 것들을 준비를 해야지만 우리가 그 협상에 임할 때 조금 여유가 있을 수도 있고 좀 더 전략적인 사고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는 미국에 대해서 잘 생각해. 미국 잘 생각해봐. TPP 만들어 놓는다고 해놓고서는 빠져나갔지. 그래서 많은 우방들을 실망시켰지. 이번에 또 그럴 거야. 한 번은 되지만 두 번은 하면 안 되겠지? 라는 것들을 강력하게 설득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혹시나 잘못될 경우에 대비해서 적어도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정도는 힘을 모아서 그 안에서 이게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도 휘둘리지 않으면서 이 안에서 소위 미들파워 연합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다음에 미국이 자꾸 시장 개방 안 하려고 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될 것은 시장 개방을 한다라는 것은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첫 번째로는 IPEF에 들어올 유인을 개도국에 준다라는 것 플러스 미국이 시장 개방을 하잖아. 그러면은 대중 의존도가 그만큼 줄어들어. 그건 미국이 바라는 거잖아. 라는 부분을 설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던 적어도 요 참가국 중에 선발국만큼은 좀 끈끈하게 움직이면서 여차하면은 IPEF가 안 되더라도 적어도 TDC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규범 제정 있다 할 때 고객과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는 그런 건 보관까지도 좀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이 저거 하면 좀 외교 좀 영국, 미, 프랑스에 준하는 나라가 되는 것 같은데 진짜 해내면은. 해내면. 그러니까요. 그죠. 해내야죠. 네, 동안에 약간 뭔가 윙스차 근성만 있었던 건데. 그래서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뛰어난 외교 역량이 격 업그레이드 전략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필요하죠. 네, 한국 정치본이라고 해낼 수 있을까? 근데 문제는 자 IPEF는
결국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땐 딱 두 가지예요. IPEF 안에서 뭘 잘할까 하고 IPEF 바깥에 있는 중국과 어떻게 관계 맺게 할까. 이 두 가지입니다. 핵심은. 자, 경제안보적인 리스크는 바로 이 후자예요. 중국과의 관계 맺기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IPEF가 국익에 부합한다면은 중국이 어떤 얘기를 하든 필요하면 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 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은 뭘 하면 안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조금 도발을 해봤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자꾸 이걸 하면 안 된다 저걸 안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불쾌하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중국 학자분들이 아 그건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미중 얘기를 하니까 그냥 우리가 조금 그렇게 얘기를 했을 뿐이지 그런 거 아니다. 우리의 이해관계를 설명할 뿐이지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우리는 간섭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그런 태도를 시종일관 저는 견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IPEF 얘기 나왔을 때, 치포 얘기 나왔을 때 정말 열받는 거는 국내에서 언론에 계시지만 중국이 보복하면 어떡해요? 계속 그것만 물어봐요. 그걸 보면 중국은 무슨 생각할까요? 어떻게 하면 보복을 잘할 수 있을까만 생각하겠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틀에서 접근하면 안 되고 중국이 보복할 수 없는 이유를 얘기해야 돼요. 보복할 수 없는 이유. 그리고 보복할 수 없게끔 해야 돼요. 뭘까요? 자, 오늘도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한국은 중국하고 FTA를 맺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RCEP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이 IPEF 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요. 인도 IPEF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인도 브릭스에서 중국하고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글라데시아 IPEF에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방글라데시아 중국하고 FTA 논의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어떤 흑백 논리로 접근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각자의 이해가 있고 각자의 국익이란 게 있는 거다. 라는 차원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RCEP이 비록 CPTPP에 비해서 규범의 수준은 낮고 자유화 수준은 낮다고 해서 함부로 폄하하면 안 됩니다. 절대. 왜? 한 20년 지나면 RCEP의 자유화 수준은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보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RCEP에는 중국이 들어가 있는 지역의 유일한 협의체, 협력체고 그것은 강고하게 국제 규범하에 들어와 있는 중요한 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RCEP에서 중국을 15분의 1로 힘을 상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지역 유일의 중국이 들어있는 거버넌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RCEP을 고도화하면서 중국이 CPTPP 들어가고 싶어해? 그러면 그 실력을 우리한테 보여줘봐 하는 차원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복할까 봐 두려운 게 아니라 보복을 할 것 같으면 더더욱 지금은 더 이상 물러서면 안 되죠.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중국이 한국만 집어서 보복할 명분이 없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이익이 있어서 들어간 거라면 일정 부분은 이제는 감수할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얻을 수는 없어요. 모든 걸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단 중국이 보복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고 왜 보복을 왜 해요? 그러려면 우리만 보복하면 안 되죠. 인도도 보복해야죠. 방글라데시아랑 FTA 하지 말아야 되죠. 이런 차원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드릴 얘기는 이제 공급망 재편입니다. 공급망 재편.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조금 오버랩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가급적 이제 좀 그거는 좀 스킵하고 오늘 좀 말씀드려볼 얘기는 조금 역사적으로 보호주의의 그 기원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이 보호주의를 지금 재해석했을 때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그다음에 지금 보호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어떠한 양태를 띠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는 어떻게 투사되고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갈 것 같은가 전망을 보고 보론이라고 썼습니다. 반도체 TBC 가능성을 묻다. 이게 요즘 며칠 계속 얘기 나고 있는 치포 얘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지난번에 TBC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통과합니다. 요거는 좀 그림을 조금 좀 재밌지 않나요? 요건 좀 참고로 좀 보여드리려고 좀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GBC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GBC도 이제 단순 심플 GBC하고 컴플렉스 GBC를 좀 나뉩니다. 단순 GBC는 무역을 한 번만 통과하는 거예요. 그 부품 무역이 글로벌 밸류체인이라는 기본적으로 완성제가 아니라 중간제가 국경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교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한 번만 왔다 가는 거는 심플이고 한 번 이상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제 컴플렉스한 건데 중국이 얼마나 많이 부상을 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하나 있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GBC라고 하지만 사실은 지역별로 그 왕이 있어요. 킹 왕짱이. 유럽은 독일, 아시아는 중국, 미국은 북미는 미국.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2000년, 이게 지금 화면으로 다 보이는 건가요?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되나요? 네. 2000년하고 2017년 사이에 중국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한번 보세요. 2000년에 비해서 이게 이제 전통적인 유역 네트워크입니다. ICT를 갖고 보는 겁니다. 섬유 이런 게 아니라 ICT를. 자, 심플 GBC 한번 볼까요? 2000년에 차이나 어디 있죠?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 허브였고 그 옆에 이제 바퀴살로 붙어 있는 게 중국하고 한국이었죠. 이게 2017년이 되면은 짜잔하고 명실상부하게 중국이 허브로 등장하면서 자 보세요. 일본 어디가 있죠? 구석에 있죠. 동그라미의 크기가 한국하고 일본하고 어디가 더 크죠? 한국이 더 큽니다. 네. 대만 큰 거 보이죠? 네. 그다음에 자 컴플렉스한 거 볼까요? 더합니다. 컴플렉스한 거 보면은 저기 재팬이 저기 있다가 이제는 2017년이 되면은 재팬은 어디가 있죠? 여기. 그다음에 오히려 한국이 더 커져 있고 조금 더 커져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재팬이 타이완하고 이렇게 거래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중국이랑 거래하는 거 못지않게 타이완이 훨씬 중국하고 더 많은 거래를 하는 이런 양상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만큼 중국이 글로벌, 이거는 이제 공급 측면입니다. 공급 측면에서의 아시아 지역의 허브로 등장했다. 그 다음에 그만큼 일본의 역할이 줄어들었다. 대신 한국과 대만도 커졌다. 라는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그림 참 잘 그리죠. 네. 누가 그릴까? WTO에서. 이거 원래 아니에요. 원래는 이제 요 밑에 그 저자들이 있는데 WTO에서 그림을 가져와서 본 겁니다. 요 2018년에 나온 그 레포트인데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하나 좀 참고로 좀 보여드릴게요. 그 GBC 교란을 얘기할 때는 GBC 발이 있고 GBC 향, 그러니까 GBC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과 GBC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 구분해야 됩니다. GBC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렇죠. GBC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자연재해라든가 코로나 같은 이런 겁니다. GBC에 인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대표적인 게 바로 지정학적인 위험성, 위중 전략 경쟁 이런 것들이 인위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후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1월인가 2월에 그 뉴욕 페드에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프레셔 인덱스, 그러니까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7대 경제를 집어넣습니다. 뭐죠? 그만큼 글로벌 공급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플레이어들입니다. 한국에 들어가 있어요. 네, 중국, 일본, 한국, 대만, 영국, 미국, 유로존. 이 나라 7개 나라가 유로존은 지역이지만 세계 글로벌.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그 뭐를 보냐면 제조사의 이제 그 PMI라든가 PMI. PMI 그다음에 공급망 관련 뭐 지체가 얼마나 되는지 잔업, 재고 뭐 이런 것들을 봅니다. 보면은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훨씬 코로나 이후에 심각하게 올라갔다는 걸 알 수 있죠. 요 최근에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근데 이게 지금 그 뉴욕 패드에 지켜주겠다. 이걸 만들었어요. GSC PI. 근데 이거는 사후적으로 이랬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걸 만들어낸 데는 최종적으로 종합 지수로 하는데 저렇고 세분화해서 봤을 때는 예컨대 여기에서 뭐가 나빠졌는지를 보는데 이게 바로 이제 중국의 경우에 딜리버리 타임이 어떻게 되느냐, 뭐 아시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나와져 있습니다. 예컨대 여기에서 한국의 딜리버리 타임이 어떻게 됐느냐 이런 것들이 중국만 지금 심각하게 좀 문제가 좀 되고 있고 다른 데는 좀 많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것들이 보여지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렇게 최종적으로 지수화한다라는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호주의. 보호주의 얘기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경제학 교과서에서 보호주의는 이례적인 거고 마치 자유무역이 정상 상태인 것 양 많이 얘기를 하는데 현실에서는 사실은 훨씬 더 공고한 생명력을 보여주는 것은 보호주의죠. 보호주의죠. 자, 글로벌화라고 하는 것들은 크게 이제 타임스패는 저자에 따라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크게 나눴을 때는 19세기 후반부터 이제 글로벌화가 확산되면서 이 그래프 보시면은 쫙 올라가죠. 19세기 후반부터. 그래서 19세기에서 1차 대전까지, 그 다음에 2차 대전. 여기 50년입니까? 아니, 뭐라고 써 있죠? 아, 저 앞에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데이터가 없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세계 2차 대전 푹 꺼졌다가, 그 다음에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쫙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글로벌화가 엄청나게 진전이 됐다라는 거죠. 그 글로벌화의 주역이 바로 최종제 무역보다는 그 중간제 무역이 이렇게 급상승했다라는 거고, 이게 바로 이제 GBC로 얘기되는 부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데니 로드릭 같은 이제 대표적인 학자들은 야, 글로벌라이제이션 너무 심하게 간 거 아니야? 하면서 하이퍼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가져오는 부작용을 많이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이제 보호주의가 더 심해지면서 이제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너무 속도가 둔화되네 하면서 슬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얘기를 처음 이제 EIU에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코노미스트지 알죠? 이코노미스트지 만드는 그 회사가 그 EIU입니다. 자, 잠깐 1841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재밌습니다. 이제 보호주의를 얘기할 때 보호주의에 이제 출간 7년 전이네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어요. 1848년 그렇죠. 자, 보호주의 하면 그 이론의 그 계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프리드리히 리스트가 있습니다. 프리드리히 리스트가 1841년에 정치경제학의 민족적 체계 혹은 국민적 체계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책을 딱 발간을 합니다.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사다리 걷어차기 얘기하면 이게 장하준 교수가 처음 얘기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첫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말. 자유무역주의는 웃기지 마. 선발국이 지네들이 다 올라간 다음에 다른 나라 못 쫓아오게 사다리에서 발로 걷어차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그런 자유주의를 얘기하는 영국의 이데올로기 뿐이지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영국이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영국이 무엇을 하느냐. 그걸 봐야 된다라는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리스트가 경제발전 단계별 무역정책을 얘기하는데 리스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무역을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사람이 전혀 아니다라는 리스트를 위한 변명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리스트는 산업 발달 단계가 이렇게 원초적인 야만 시대에서 목축, 농업, 농업, 제조업, 상업 시대로 가는데 요게 요 3단계에서 리스트는 농업에서 이제 제조업이 발달해야 되는 시기로 갈 때 잠깐 특정 분야에 국한돼서 절제된 보호무역을 해서 공산품 수입을 제한하고 제조업을 육성해야 된다. 즉 리스트는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잠시 절제된 보호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성숙 단계에 가서까지도 보호주의를 하면 나라를 말아먹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책에도 아예 전형이 나옵니다. 오원철 시책. 박정희 어떻게 경제학을 만들었는가. 예, 저 전형이 나와요. 이런 부분들을 아마 보고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몇 가지를 여기서 우리가 좀 참고할 수 있는 게 점진적이고 절제된 정당한 보호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리스트가 강조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리스트는 국부 창출 수단으로 아담 스미스를 계속 비판을 하면서 교환만 하면 뭐든 좋은 게 아니라 그것이 농업이 아니라 공산품이어야 한다. 자, 리스트는 왜 이렇게 제조업 육성에 목을 맸을까? 대놓고 나오진 않아요. 아마 유축컨대 제조업은 제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농업을 제조라고 얘기 안 하죠. 생산이라고 얘기하죠. 왜일까요? 농업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씨가 있어야 돼요. 묘목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러나 제조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인간의 창조성, 창의성을 발달시키는 게 제조업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조업 육성에 기반한 생산 역량을 강조를 해요. 여기서 제가
하고 봤던 거는 리스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조업은 전쟁에 대비한 산업적 독립성도 보장한다. 이게 뭐죠? 경제안보 개념의 어떤 맹아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보호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시대가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보호주의도 진화해 오게 되죠. 예컨대 리스트 당시의 전통적인 보호주의라고 한다면 상품의 수입을 막기 위해서 고관세를 넣는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21세기로 접어들면서 많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예전에는 무역장벽 만들고 뭐 무역규제 하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모든 것을 위한 그러나 결국은 무역 왜곡 조치. 그런데 이런 것들 이 모든 것에 보건, 환경, 인권, 안보까지 다 포함시키다 보니까 요즘에는 착한 보호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것들도 들어오면서 보호주의가 상당 부분 애초에 리스트가 얘기했던 보호주의와는 너무 멀리 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예전에 상품 수입 관세였죠. 이제는 대상이 상품을 수입하는 걸 막는 정도가 아니라 서비스, 데이터, 기술, 투자, 사람, 에너지, 뭐 광물의 수출, 수입이 아니라 수출. 그 다음에 이제는 공급망까지도 보호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또 하나는 수단이 예전에는 관세였습니다. 기껏해야 보조금 정도. 근데 지금은 그 모든 것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진화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이거는 굳이 꼭 필요하지 않았던 변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보호주의가 진영화되는 것. 안보적인 불안 요소와 결합되면서 보호주의가 진영화되는 것. 보호주의 진영화는 사실은 제가 만든 말입니다. 블록시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블록하이제이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왜 이러느냐. 지금 솔직히 미국하고 중국만의 경제 구조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미국도 자꾸 자기의 뜻맞는 나라들을 불러내려고 하고 있고 중국도 안 되겠다 싶으니까 또 그렇게 하고 있고 1대1로 같은 거 봐도 그렇고. 그럼 왜 이렇게 보호주의가 진영화되느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경제안보 불가분성의 시대 상호의존성이 워낙 고도화됐고 그 다음에 이제는 상호의존성이 무기화되는 상황까지 갔고 그 다음에 기술의 형질이 전환이 되고 여기에 안보 측면이 결합이 되다 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미국 입장에서는 혼자서 단독으로 중국을 봉쇄하기가 버거운 거예요. 특히 데이터라든가 하는 것들은 혼자서 해봤자 소용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보호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꾸 우방을 불러들이고 동맹을 복원시킨다라는 얘기를 하고 하면서 보호주의 진영화로 간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단 보호주의 진영화가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딱 두 개로 갈라내는 것은 결코 아니다 라는 것들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이겁니다. 하나 우리가 착고를 일으키면 안 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GBC라고 하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디커플링 될 수 없다라는 거. 왜? 워낙에 상호 의존성이 지금 깊어졌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불가능하다라는 거. 예컨대 지금 중국에서 어차피 생산하고 있던 거라고 한다면은 거기서 계속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국을 위한 거는 중국에서 만들자라는 식으로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지난주에 지금 질문이 나왔었는데 미국 무역대표부가 이제 301조에 근거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품목에다가 고관세를 부과했는데 그거 이제는 이 미국이 워낙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하니까 그거 갖다 면제하는 품목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보시면 예컨대 미국이 지금 중국에 대해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전통적인 리스트 시대의 보호주의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거는 진화의 측면, 변형의 측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아마 이제 곧 조만간에 오늘 내일 아마 통과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대중봉쇄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할 수 있는 게 미국이 이제 그 양원제로 돼 있다 보니까 복잡합니다. 맨 처음에 이제 미국 혁신 경쟁법이라는 것을 상원이 2021년 6월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갖고 이제 법안 심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만들래 하고 하원도 또 비슷한 것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양원이 서로 이제 그 의견들을 종합을 하고 조정을 하는 그 위원회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피가 페이지 2910. 예.
이 미국 혁신경제법 유시카라는데 USICA에서 유시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말을 참 잘 져요. 아메리칸 컴피츠 액트라고 하는데 컴피츠가 뭐의 약자냐면 요 밑에 있는 겁니다. 막 우격다짐으로 만들어내는 거. 근데 상원안이 2376페이지, 하원안이 2912페이지.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어떤 내용들이 있나 잠깐 좀 맛보기로 볼게요. 디비전 A, B, C, D 뭐 이렇게 쭉쭉 나가는데 보면은 비슷비슷해요. 뭐 얻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거 갖고 이렇게 한참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외교 정책에서 미국의 세력 강화를 위한 다자 전략, 중국 제재를 위한 지역 전략, 경제 책략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 책략도 보시면은 경제 책략 이거 좀 픽업해가지고 보면은 내용들이 경제적 방위 대응팀, 중국 기업 감시, 반부패, 보조금 리스트, 홍콩 보고서 막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한국에서 이것을 쉽게 이게 미국의 새로운 산업정책이다라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동의하기 힘들어요. 지금 내용 보면 이게 산업정책이 아니라 종합선물세트죠. 굳이 얘기한다면 뭐 신산업정책 정도로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빨간색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은 공급망 여기 있죠? 공급망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외교정책에 들어가 있어요. 공급망이 산업정책이라기보다 외교정책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의 세력 강화를 위한 다자 전략, 지역 전략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여기에 역의 투자 심사, 뭐 강제 노동, 디지털 그 다음에 공급망 회복 여기도 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지금까지 이제 보호주의 진영화라고 하는 것들을 간략하게 좀 살펴봤는데 그러면은 미국이 지금 주도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뭐냐? 바로 보호주의 진영화 전략이 투사된 미국 주도 공급망 재편 전략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유시카라든가 컴피츠의 외교정책, 통상정책의 공급망 회복력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 아까 확인을 하셨죠. 이런 겁니다. 미국의 공급망 정책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중용도 기술 내지는 신흥 첨단 기술 이런 데서 중국을 배제하겠다. 요것이 보호주의 진영하지만 아까 보셨던 것처럼 나머지 그렇지 않은 GBC는 그대로 미중 관계를 계속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중국의 대미 수출이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대만의 대중 수출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보호주의 진영화라고 얘기할 때 이것이 정말로 두세 개가 쫙 갈라진다가 아니라 일부에 있어서 그렇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일부가 뭐냐?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자, 작년에 바이든이 취임하자마자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자, 핵심 품목 공급망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중국한테 의존하고 있는 거야? 검토해와 100일 안에 보고서 가져와 라고 행정명령을 딱 내립니다. 그래서 100일 있다가 이제 공급망 관련된 100일 검토 보고서를 작년 6월 8일 날 딱 내립니다. 보면은 거기에서 자, 일단 급하게 4대 핵심 품목을 가지고 이게 우리가 얼마나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지 보고 그래서 어떻게 의존도를 낮출지를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서를 냅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핵심 광물, 의약품입니다. 자, 기뻐하십시오. 내지는 잠시 국뽕에 젖어도 좋습니다. 해당 사업 없는 핵심 광물 빼고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이탁 생산을 다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 어디 있을까요? 한국. 없습니다. 없습니다. 삼성이 혼자 다 했어요. 아니요. 그러네. 그게 우리의 맹점이죠. 그게 우리의 맹점이죠. 자, 그 다음에 자, 1년이 지나서 2002년 올해 2월 7일에 이제 나머지 6대 핵심 분야 군수, 보건제약, ITC, 에너지, 운송, 농식 해가지고 또 보고서가 또 나옵니다. 이렇게 두껍게. 그래서 적어도 제가 보호주의 진영화를 얘기를 할 때는 적어도 요 10대 핵심 품목을 기반으로 하는 거다. 모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강조를 합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볼까요? 핵심 품목 공급망 취약성 주요 요인. 우리는 못하겠는데 나머지 나라들이 잘했어.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할래? 핵심 품목의 제조 역량. 제가 왜 굳이 리스트를 얘기하고 리스트가 제조 역량, 생산 역량을 주목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꺼내느냐. 이것이 지금에 와서 빛을 발한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아무리 설계 기술 뛰어나고 뭐 특허 아무리 갖고 있어도 정작 필요한 마스크 하나, PPE 하나 못 만들어내면 그거 다 소용없다라는 거죠. 그걸 만들어내는 나라가 짱이 되는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게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 한국에 미국이 주목을 한 거고, 미국이 얘기하는 핵심 품목의 설계 역량 아닙니다. 제조 역량. 회복을 통한 미국의 경쟁력과 공급력 회복력 제고를 얘기를 합니다. 뭘 주목해야 되느냐? 핵심 정책 수단입니다. 국내적으로는 강력한 산업정책 추진. 아까 보셨죠? 그런 것들. 막 3,000페이지 달하는 거. 근데 그것도 조금 되게 허술해요. 상어를 잡는 걸 규제를 하느냐 마느냐 막 이런 얘기까지 들어가서 도대체 이게 중국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기까지도 합니다.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 대외적으로. 이게 동전의 양면입니다. 국내에선 강력한 산업정책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인권, 노동자, 환경,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 유사국가 협력을 최대한 활용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6대 재원에서 국내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고 대외적으로는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는 국제무역규범을 강화하고 동맹, 우방국과 같이 협력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어제 산업부에서 한국의 반도체 초강대국 전략을 냈습니다. 혹시 페이스북에서 저랑 친구인 분들은 제가 어제 한마디 던진 걸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썼는지 보세요. 기억을 안 나실 거예요. 하나가 빠졌다. 하나가 빠졌다. 반도체 최강국인 미국조차도 혼자 안 되는 건 아닌데 우리 반도체 초강대국 얘기하면서 대외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 줄도 안 들어가 있어요. 한 줄. 될까요? 될까요? 자, 그래서 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핵심 광물, 의약품 이런 것들 얘기를 합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만 할게요. 다른 건 말고. 의약품에서 한국이 의약품을 만들 수 있는 수준은 아니죠. 백신 위탁 생산 정도입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번에 처음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국내산 백신을 하나 만들어냈죠. 임상 통과 끝났고. 자, 복제 API라는 게 있습니다. API가 뭐의 준말이냐? 갑자기 까먹었어요. 원료에 해당된다. 의약 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설비를 87%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 인도 얘기합니다. 자, 인도. 중국과는 달리 인도 쿼드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 인도한테 백신 위탁 생산을 맡길 수도 있는데 굳이 왜 한국으로 왔을까요? 인도가 API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사실은 그 중에 한 70% 이상은 또 진짜 더 원료는 중국에서 수입해야 돼요. 그래서 탈중국화 하려면 마지막 퍼즐 인도도 끊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100일 검토 보고서가 나오고 아까 얘기했던 그 앞부분에 이런 방침이 이후에 이제 그 핵심 품목 공급망 재편의 일종의 그 나침판이 됩니다. 이후에 이제 6대 품목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그거는 막 별 내용 없어요, 사실. 기본 구조는 이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냐? 저는 이제 이게 TBC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TBC가 먼저 좀 짧게 설명. 예. 요거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그러면은. 자. 기존에는 아까 맨 처음에 보신 것처럼 중국이 명실상부한 허브가 되어 있는 GBC가 만들어 있었죠. 근데 코로나 겪으면서 자연재해 겪으면서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제는 안 되겠다면서 GBC가 재편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재편이 되느냐? 자, 일본은 안 되겠다. 좀 시장 접근을 좀 중시하는 거, 탄소 발자국 줄이는 것들은 좀 지역 가까이로 옮겨오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GBC를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 바깥으로 가져나가는 거 오프쇼어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역 가까이 가져오는 것을 니어쇼어링이라고 얘기를 하고 국내로 가져오는 것을 리쇼어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TBC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런 것들은 노동 집약적인 범용품입니다. 섬유, 의료, 가전, 백색 가전, 뭐 가구등 이런 것들. 그렇죠? 협력 공간은 전 세계 가격만 싸다면은 사실상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시장이 중요한 거. 요런 것들은 이제 FTA를 한 주변 지역으로 갖고 온다든가, 신선 재료라든가, 요런 것들은 일부는 지역 가까이. 예를 들어서 미국이 중국에서 생산했던 것들을 이제 멕시코로 가져온다든가 하는 것들입니다. 카리비안으로 갖고 온다든가 협력 공간이 지역으로 국한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DBC는 뭐냐? Domestic Value Chain입니다. 국내로 가져오는 거. 일반적으로 리쇼어링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죠. 요 가로 안에 있는 것은 재편 방향이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가치 사슬을 저는 이렇게 구분을 해서 쓰는 겁니다. DBC는 뭐냐? 우리가 이번에 누리호 발사 성공했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부품이 한 37만 개 정도 됩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게 한 3만 개 정도인데 그 37만 개 중에서 국산화 한 97%. 사실은 이거는 말만 발사체지 미사일이거든요. 무기예요, 무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 아무도 미국 안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죽었다 깨어나도 그냥 맨땅 헤딩으로 한국에서 거의 대부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단한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무기라든가 쌀 같은 거, 명품, 메이드 인 이탈리아가 중요한 거, 메이드 인 코리아가 중요한 거 이런 것들이죠. 지역은 협력 공간은 죄송합니다. 영내가 아니라 국내입니다. 국내. 그런데 TBC는 뭐냐? TBC는 뭐냐? 동맹이 같이 만들어내야 하는 것. 나 혼자는 할 수 없는 것. 자, 공급망의 안정성을 생각하고 회복력을 생각하면 무조건 다 국내로 들어오는 게 답일까요? 아니에요. 그 국내가 대만이고 그 국내가 일본일 경우에 지진 나면 어떻게 되죠? 대만이 행여나 양안관계에 어떤 유사가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뜻맞는 나라들 사이에 협력해가지고 그 안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가 잘못됐을 때 뜻맞는 나라에서 가져오고 그 나라가 잘못됐을 때 우리가 서로 상부상조하는. 즉 T는 뭐냐? Trusted Value Chain. 신뢰 가능한 나라들 간에 서로 밸류 체인을 재편하는 겁니다. 제가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여기서 T라고 하는 것은 뭐 박수까지 안 쳐도 돼요. T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트러스트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경영학적으로 내가 원하는 품질을 내가 원하는 낱개에 맞춰줄 수 있다라는 신뢰. 그러나 더 중요하게는 외교안보적인 신뢰죠. 뭐죠? 내 뒤통수를 치지 않을 거다라는 거. 날 배신하지 않을 거다. 나한테 총구를 겨누지 않을 나라. 즉 뭐죠? 동맹, 우방 이런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GBC가 일본은 RBC로, DBC로, TBC로 그러나 GBC는 여전히 또한 강고하게 남아있다라는 거. 작동 원리를 보면은 저는 효율,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GBC에 갈수록 효율 기반이고 이쪽으로 내려갈수록 회복력이다. 그래서 회복력으로 기준을 한다면 DBC보다 TBC가 훨씬 회복력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중요합니다. 관여자, 메인 플레이어는 이지로 갈수록 기업입니다. 시장에 맡겨두면 돼요. 그렇죠. 그러나 이게 밑으로 내려올수록 국가가 점점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 표를 제가 애써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TBC를 구축을 한다라는 얘기가 여기에서 벌써 나와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근데 이 TBC가 어떤 식으로 되느냐? 이중의 외연 학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는 처음에는 제조만 얘기했었죠. 그런데 나중에 막 물로 막 대란 막 터지고 하니까 저쪽도 해야지. 그 다음에 핵심 기술 개발하는 거 잘해야지 하면서 전 공정으로 퍼져나갑니다. 요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처음에는 미국이 바이든 들어서자마자 일본 갔죠? 한국 갔죠? 대만 가고 하면서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양자 간에. 근데 요거 갖고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선을 면으로 확장을 시킵니다. 그게 바로 G7이고 쿼드고 TTC고 그 다음에 IPEF고 글로벌 공급망 회의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거죠. IPEF, 쿼드, 오커스, TTC. 자, 여기 보면은 어디가 핵심이죠? EU, 오스트레일리아 안 빠지죠.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쿼드도 들어가 있고 IPEF도 들어가 있고 오커스도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간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TTC가 이런 겁니다. TTC가 재밌는 게 요 최근에는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 후에는 다른 얘기 안 하고 다른 얘기도 하지만 여기서 대러 경제 제재 잘하고 있는지 그거 얘기하는 논의의 장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TTC에서 다른 건 몰라도 수출 통제, 공급망, 반도체 하는데 한국 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일본 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일본도 같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TC에 대해서. 예, TTC 내에서 영내 EU 바깥에 있지만 이런 나라를 나토에 같이 초대받은 것처럼. 그래서 주로 사실 일본을 얘기하는데 우리도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정도는 IPEF가 잘 안 되더라도 TTC에서 규범을 만들었는데 적극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러나 TTC도 잘 안 돼요. 실은 TTC도 처음엔 아주 앰비셔스하게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TTIP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하고 EU하고 FTA를 하려고 했는데 얘기가 잘 안 돼서 그냥 끝나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래서 미국 때문인가 아니면 둘 다죠. 기본적으로 사실은 미국하고 EU도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회의라는 것도 또 작년 10월에 발족을 했습니다. 한동안 거의 얘기가 없다가 여기에 많이 만들어졌네. 계속 이것저것 비슷한 걸만 계속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며칠 전에 7월 20일 날 이제 공급망 장관 회의라는 것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이전에는 없었던 프랑스, 브라질이 또 참여를 해가지고 잘해보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비슷한 얘기를 또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에서 합니다. 또 하나 6월 달에는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이라는 걸 또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하고 여기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회의하는데 좀 재밌는 거는 다 주로 미국의 진짜 우방들 한데 갑자기 콩고가 들어가 있어요. DR 콩고입니다. DR, 히토류죠. 코발트 최대 코발트 생적이 갖고 있는 나라죠. 이런 것들을 막 2중, 3중으로 계속 만들어 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보호주의 진영화이고 글로벌 공급망에 한해서만 얘기한다면 바로 이게 TBC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의 미국 주도 보호주의 진영화는 결국은 경제안보 불가분성 시대에 미국의 입장에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다. 진영화. 파이브 아이즈도 포함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파이브 아이즈는 보호주의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죠. 거기는 그야말로 이제 첩보동맹. 그렇죠. 이제 보호주의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인 맥락이 들어가 있을 때죠. 그래서 신뢰라는 것은 이중의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중요한 핵심 품목은 국내에서 만드는 게 제일 안전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은 불가능하고 회복력 문제가 오히려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TBC를 하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가능하면은 TBC로 가고자 하는 그런 인식이 많이 강하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디커플링이 아니라 미국은 리커플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산업부에서 종종 제가 만든 TBC라는 개념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냉정하게 한번 짚어봅시다. 잘 될 것 같느냐? TBC가 잘 될 것 같느냐? 저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과연 국가 대 국가 사이에 말 그대로 신뢰라는 게 잘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더 근본적으로 국가와 시장 사이에 이게 잘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먼저 국가 대 국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미국은 트럼프가 얘기했던 아메리카 퍼스트 사라진 것 같지만 사실 여전히 관성적으로 그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방이 TBC를 참여를 한다 한들 결국 미국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야? 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일련의 이벤트들이 지금까지 계속 되어 왔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나프타를 개정한 USMCA에서 너무 지나치게 현지화를 요구를 한다든가 영내에서 75%를 만들어낸다 라고 한다든가 자동차의 경우와 그 다음에 작년에 한바탕 좀 해프닝이 있었죠. 반도체 기업한테 영업비밀 다 갖다 달라. 최종은 어떻게 됐어요? 최종은 인터넷에서 다 구할 수 있는 것들만 갖다 줬어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 다음에 시장 접근을 빼고 자기네들이 아쉬운 건 빼고 IPEF 하자라고 하면은 개도국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우린 뭐가 이득이야?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미국과 다른 나라의 관계도 그렇지만 나머지 나라들 간의 관계도 과연 한일 간에 잘 될까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얘기했죠.
지난번에 얘기 안 했나요? 일본이 지금 계속 TSMC만 바라보고 있죠. 대만하고 협력을 열심히 하자라고 했는데 정작 대만은 2019년에 7월에 일본이 한국의 수출 규제를 강화를 했습니다. 그걸 보고 2019년 12월에 대만은 자기네들 놀란 거야. 우리도 당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부랴부랴 보고서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도 탈일본화 해야 된다. 그래서 26개 정도 품목을 선정을 합니다. 대일 의존도가 높은 거 벗어나자. 자, 일단은 4개 품목부터 시작하자. 대만은 근데 한국처럼 서로 이렇게 한일 관계 나쁜 것처럼 그런 게 없을 거잖아요. 대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가보고 논란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의심이 그런 많은 거죠. 거예요, 대만은. 국가 간의 관계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선제법 조치를 했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한. 그렇죠. 그렇죠.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구나.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구나.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일본 사람을 만날 때 이 얘기를 잘 합니다. 약 좀 오르라고. 한국 괴롭히다가 너네 당하고 있다 이거 거꾸로. 또 하나 이제 제가 일본 사람 만날 때 일부러 조금 이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당신네들은 중국이 일본에 히토류 보복한 거, 중국이 한국에 사드 보복한 것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거랑 동급으로 당신네들이 우리한테 수출 규제한 거를 동급으로 친다. 당신네 영원한 흑역사를 하나 오점을 남긴 거다. 그로 인하여 한국이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외교 실책 분명히 있다. 일본하고 좀 더 잘 풀었어야 되는데 못한 거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상쇄하고도 남는, 그래서 일본을 한국에서 너무너무 쉽게 악마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구실을 당신네들이 준 거다. 참 잘못한 거다. 라는 얘기를 제가 좀 간혹 합니다. 자, 오커스만 하더라도 오커스 하면서 호주랑 프랑스랑 한바탕 막 뒤집어졌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쉽지 않을 거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좀 더 근본적으로 아무리 회복력이 중요해졌고 공급망 안정성이 중요해졌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시장에서의 어떤 효율이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작동 원리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무시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논리라는 거죠. 근데 이걸 너무 거스르는 안보 논리라고 하는 것들은 한계가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보를 명분으로 국가가 과도하게 시장에 접근을 한다든가 산업정책을 너무 과도하게 쓴다라고 했을 때 부작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영국하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이 EU가 TTC에서 중요하게 논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보조금입니다. 우리 지금 너무 과하게 서로 보조금 주고 있는데 이거 서로 공멸이 될 수도 있다.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지금 치포 얘기하면서 뒤에 얘기할게요. 이 얘기가 뭐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 무역의 세계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말 재밌어요. 벽돌책이긴 합니다. 500페이지 정도 되는. 네, 600페이지? 지금 찾아봤어요. 네. 네. 아주 재밌습니다. 거기에 92쪽입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물건을 나르고 교환하는 본능은 인간 고유의 속성이다. 그 본능을 억압하려는 모든 노력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되게 있어 보이죠? 근데 실은 이게 뭔 얘기냐? 돈맛을 이기는 자가 없다. 자본주의를 거슬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싫든 좋든. 그래서 이런 어떤 자본주의 기본 작동 원리를 거부하는 안보 논리라고 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실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의 어떤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나라들을 갖다가 엔터티 리스트라는 데 올려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엔터티 리스트에 들어있는 기업하고 거래를 하다가 걸린 미국 기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당연히. 시놉시스라고 하는 아주 큰 설계 기업인데 그런 데도 있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또 눈 감아줘요. 미국이 자국 기업이라고. 근데 다른 기업에 대해서는 또 엄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너무 강하게 거스르기는 어렵다. 이런 두 가지 측면을 봤을 때 TBC가 금방 되기는 어려울 거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 왜? 지금은 기술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중요한 시기에 기술을 막지 못하면은 결국은 패자의 자리를 중국한테 물려줄 수밖에 없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사활을 걸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쉽게는 안 간다. 그러나 그 방향은 분명하다. 그리고 장기에 걸쳐서
갈 것이다 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론, 반도체 TBC 가능성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이렇게 하면 어제 나왔던 거. 될까? 예, 어제 나왔습니다. 딱 보면서 저는 솔직히 제가 사실은 산업부의 무역위원도 했었고 산업부 분들과 얘기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이거는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슈퍼 울트라 초 반도체 강국 미국조차도 혼자 힘으로 안 됐다고 하는데 이걸 지금 국내에서 다 하겠다는 건가? 일본도 중요하게 국제협력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나라 공통적으로 국제 규범을 만들어 나가는데 주도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국제적인 마인드가 없다라는 게 우리는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시켜가지고 지금 이렇게 급하게 막 교장을 만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반도체 C4 얘기하는데 저 반도체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왜 반도체가 계속 이 기술 패권 경쟁의 한복판에 있을 수밖에 없는가? 반도체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첨단 기술, AI, 양자 컴퓨팅, 방산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가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의 주전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반도체가 어떤 건지 조금만 좀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 부분을 오픈 퀘스천으로 놓은 거예요. 제 답을 얘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경제안보 얘기하고 있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답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입니다. 어떤 시각에서? 경제안보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말로 전형적인 미국 주도 TBC의 하나입니다. 자, 반도체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각자 만들었어요. 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하나하나의 공정이 점점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잘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우리 이러지 말고 조금 좀 분업을 하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글로벌 분업 구조가 만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50년대는 이거를 IDM이라고 그러죠. 종합 반도체 기업, 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 혼자 다 하는 겁니다. 지금의 삼성, SK하이닉스, 대표적으로 미국의 인텔. 요거 조금 좀 실수를 했어요. 이거 도시바 아닙니다. 지금 키옥시아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70년대 되면 이제 EDA, 그 특허 기술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실제 반도체 제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제조를 할 수 있는 그 디자인이 필요하고 그거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또 분화되어 나가고 80년대에 팹리스, 파운드리, 이거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건데 뭐냐면 팹리스는 이제는 나는 매니팩처링은 안 해. 제조는 안 하고 내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설계만 하면은 그것을 전적으로 위탁받아서 하는 데가 파운드리인 거죠. 그러면 파운드리가 그 물건을 만들어서 팹리스를 줍니다. 팹리스가 파는 거죠. 그게 팹리스고 그게 파운드리고 유명한 팹리스는 이제 퀄컴이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애플도 사실은 TSMC로 받아서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전 공정입니다. 파운드리에서 만드는 게 전 공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후 공정은 테스트를 한다든가 패키징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이제 오사트라고 하고 요거는 이제 에이스, 대만의 에이스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하고 있고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계부터 쭉쭉쭉 나가지고 테스트까지 가는 거죠. 여기를 전공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죄송합니다. 뒤에를 후공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반도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여기에서 그 특허를 코어 IP를 갖고 있는 기업,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EDA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필요하고 나머지 또 소재 장비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ASML을 많이 들어보셨죠? 네덜란드의 그 노광 장비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첨단인 EUV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데는 전 세계에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기계 하나가 2,000억 여기 하고 있죠. 그래서 삼성하고 TSMC가 누가 먼저 이 ASM을 가가지고 이 EUV 장비를 갖고 오느냐 하고 엄청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반도체라고 얘기했을 때 반도체 시장은 크게 메모리와 로직과
디스크리트, 아날로그, 기타, 그래서 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크게 나눠봤을 때 이렇게 나눠지는데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메모리는 사실은 요거밖에 안 돼요. 26%. 한국이 비메모리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비메모리란 말은 한국에서만 쓰고 다른 데서는 시스템, 내지는 로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나머지가 이만큼입니다. 한국은 이만큼밖에 안 쓰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반도체를 수요별로 봤을 때 누가 어떻게 쓰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은 데가 이제 모바일 핸드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ITC 인프라, 그 다음에 이제 PC, 그 다음에 가전, 요런 순인데 이게 2020년에는 엄청나게 하나가 특출나게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 뭘까요? PC입니다. 그 다음에 ITC 왜일까요? 팬데믹 때문에 재택근무 많이 하면서 이게 엄청나게 많이 늘었는데 30% 정도 늘었는데 사실은 여기가 제일 큰 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자 메모리를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여기죠. 그 다음에 많이 쓰는데 여기. 그 다음에 자 로직 같은 경우는 어디서 많이 쓰느냐? ICT 이런 데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다오 같은 경우는 이런 데서 많이 쓰고. 일본이 주로 잘하는 게 이런 겁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반도체는 지금까지 그 어떤 산업보다도 고도의 GBC가 발달된 아까 그 처음에는 종합 반도체였지만 계속 분화되어 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첨단을 만든 회사들은 몇 안 돼요. 몇 안 돼요. 선수들이. 그런 가운데 자 한번 보실까요? 먼저 자, 본사 기준으로 크게 수요와 공급을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기본이 100이니까 이렇게 해서 기본으로 봐야 됩니다. 본사 기준으로 봤을 때 세계 전체 수요 중국이 35입니다. 미국이 21. 한국은 사실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저거는 퍼센테이지인가요? 그렇죠. 퍼센테이지 100 기준으로. 자, 본사에서 수요는 그렇고 본사 기준으로 공급을 놓고 봤을 때 누가 제일 많이 만들어내느냐. 중국은 5밖에 안 돼요. 그죠? 미국이 55나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 21. 그런데 말입니다. 저 옆으로 가서 볼까요? 본사가 아니라 실제 그 어디서 만드는데 생산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수요가 중국이 60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11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공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생산지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 16, 대만 19, 20, 19 이런 정도로. 근데 중요한 것은 시장이 어디가 제일 크다? 중국 시장이 60이나 된다. 전 세계에서 한국만이 아니라 중국 빼고 반도체 시장을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죠? 아까 보셨던 거. 자, 모바일 핸드폰, 애플 거의 전량 어디서 만들죠? 중국에서. 가전 어디서 만들죠? PC 어디서 만들죠? 이러다 보니까 반도체를 쓰는 수요가 세계의 60%가 중국에 모여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줬고 아까 그 기업들이 어떻게 분화되었는지 그 차원에서 한번 볼까요? EDA 미국 압도적이죠. 그 다음에 EU 이쪽에 조금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코어 IP 뭐 말할 얘기 없죠. 제일 높죠. 미국이. 그 다음에 장비 미국 압도적이죠. 그 다음에 일본. 소재 어떨까요? 소재 대만 22. 그 다음에 일본. 한국 16 정도. 중국이랑 똑같죠. 파운드리 대만 압도적이죠. 그 다음에 후공정 압도적이죠. 자,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라고 하지만 한국이 잘하는 거는 뭐다? 여기 IDM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 30 정도지만 미국이 더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파운드리에서 한국 18 정도. 한국이 18이라고 하면 요즘에 절반은 다 삼성 거 만드는 겁니다. 나머지가 해외에서 만들어 가는 거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미국이 사실은 다른 거는 다 잘하는데 뭐만 약하다? 요거만 약하다. 요거를 갖다가 TSMC하고 삼성을 미국에 유치해서 5나노 이하 만들게 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일본은 뭐가 강하다? 장비가 강하다. 그다음에 대만은 파운드리 강하다. 한국은 뭐가 강하다? 그나마 요 정도. 그렇지만 사실 파운드리는 약하지만
전체적으로 메모리 만드는 거는 한국이 잘하고 왜 칩4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가가 여기서 드러나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중국이 시장이 이래요. 이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조차도 미중 반도체 디커플링에 대해서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미국의 반도체 산업협회에서 미중 분쟁 자꾸 이렇게 일으키면은 반사에 이거 궁극적으로는 중국이 다 가져가. 우리 망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협회는 이거는 전 세계가 다 허용한 사이입니다. 여기서도 트럼프가 대중 수출 규제 했는데 그거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이런 얘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메모리 강국에 불과합니다. 그럼 앞으로 그러면은 TBC에서 한국은 어디에 위치해야 될까? 한국이 뭐가 약한지 그러니까 지금 드러나졌죠. 뭘 강화해야 되는지, 그러려면은 누구와 협력해야 되는지가 모양이 드러나지죠. 메모리만 놓고 볼까요? 이게 미국, 중국, 대만, 한국, 일본, 유럽 이런 순서입니다. 자, 메모리만 놓고 봤을 때는 짜잔 한국 압도적이죠. 44%를 점합니다. 그러나 로직으로 들어갔을 때는 게임이 안 되죠. 10나노 이하 92%를 대만이 갖고 있습니다. 게임이 안 되죠. 10에서 22 정도 28 이렇다라는 거죠. 한국 어디가 있죠? 그 정도 5% 이렇습니다. 자, 미국은 그래도 10나노에서 22 정도는 그래도 많이 갖고 있는데 나머지는 그렇게 강하지 않죠. 토탈로 놓고 봤을 때 다오에서는 이게 일본이 잘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5%밖에 안 되고, 토탈로 놓고 봤을 때는 어디가 제일 강하죠? 19, 20, 17 대만, 한국, 일본 보이죠? 보이죠?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랬을 때 칩4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칩4가 뭐죠? 칩, 반도체 칩에 내 나라 한국, 일본, 대만, 중국일까요? 미국. 이 반도체 동맹을 맺자라고 미국이 얘기를 했고 8월 말까지 답을 달라라는 얘기가 이제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퀘스천을 던지면서 일단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만 반도체 강한 이유요. 사실은 대만이 저는 조금 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반도체를 위시하여 너무 전자 쪽으로만 산업 구조가 편중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중화학공업, 중후장대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골고루 되어 있는 경우거든요. 대만의 어떤 정치적인 특성이 저는 크다라고 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정치적 불안정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반도체를 육성을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반도체에서 강력한 어떤 경쟁력을 가져야만 중국하고 관계에서 자기네들이 어떤 레버리지를 강하게 가질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대만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많이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남방 정책은 사실 초기에는 조금 좀 폐기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기본적으로 계승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계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세미나에서도 그 부분에서 이제 조금 그렇구나라는 확인을 했던 게,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한국은 없던 걸 새로 하는 게 아니다. 우리의 신남방 정책이 있고 우리의 이익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서 그것을 어떤 인태 전략과 같이 접점을 찾아나가는 거랬더니, 그러면 다행이다. 당신네들이 아무것도 없다가 미국이 만든 인태 전략을 그냥 편승하려고 한다면은 그거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안 받아들이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어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가는 게 우리 것이 있다라고, 원래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러시아하고 중국은 조금 좀 다른 차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제가 3월에 이거 관련해가지고 쓴 게 있습니다. 한경에 칼럼 기고한 게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중국과 비교해 봤을 때 기본적으로 아까 보신 것처럼 그 글로벌 밸류 체인상의 중국의 지위와 러시아의 비교는 비교가 안 되죠. 바꿔 말하면은 중국은 러시아보다 훨씬
세계 경제에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쉽게 디커플링이 안 됩니다. 만약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경제 제재를 한다고 했을 때는 공멸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러시아와의 어떤 그 특수한 관계 때문에 함부로 러시아에 대해서 척지지는 못하지만 중국도 지금 생각이 많죠. 왜냐하면은 중국은 미국하고 이렇게 갈등 관계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나머지 국가들하고는 관계를 좋게 가져가야 돼요. 대표적으로 어디? EU하고의 관계를 좋게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EU마저도 러시아를 너무 편들어서 척질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고립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실은 중국이 전적으로 러시아를 지금 도와주는 게 실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는데 불구하고 사실은 많이 안 도와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진영화를 얘기할 때 제가 조심하는 게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지금 이 구도가 신냉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후의 상황을 보면은 지난 시간에 이제 바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러시아 경제 제재를 가할 때 동참했던 나라보다 그렇지 않은 나라가 인구 세계 면적으로 따지면 훨씬 많습니다. G20이 딱 절반으로 갈렸습니다. 그리고 인도나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든가 심지어는 미국의 정말 맹맹맹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테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다 자기 살 길만 찾아나가는 철저한 각자 도생의 시대로 접어들었고 그리고 분명한 건 그 어떤 국제규범도 국제기구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그러한 그야말로 무정부 상태, 혼돈의 상태에 와 있어서 이걸 신냉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와 같은 신냉전 구도 하에서의 진영으로 돌아간 것도 아니고 다만 일부 보호주의에 있어서 경제 영역에서 진영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라는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훨씬 더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단선적으로 지금의 단계를 규정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듯이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제가 그 얘기를 계속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흐름으로 간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또 하나 강조할 수 있는 것은 과거처럼 모든 것을 다 얻을 수는 없다. 일정 정도 출혈도 감내하면서 큰 흐름을 기조를 틀을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예컨대 치포 같은 경우 치포도 그렇고 아이패드도 그렇고 우리는 제가 그 얘기를 잘합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도 질문을 바꿔보자. 이거 하면 중국에 보복하는데 어떡할까요? 라는 질문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이거 하면 뭐 줄래요? 라고 중국이 아니라 미국한테 왜 물어보지 못합니까? 이거 하면은 우리한테 무슨 이득이 됩니까? 아이패드 중국이 보복하면 어떡할까요? 가 아니라 중국이 보복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이 잘못되면 답이 아무리 좋은 답도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질문을 좀 바꿔보는 훈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은 텍사스에, 그 다음에 TSMC는 애리조나에. TSMC가 2018년, 2016년경에 중국 난양에다가 28나노 공장을 지었습니다. 아니다. 2016년에 TSMC가 대만에서 만들고 한 2년 정도 있다가 난양에다 똑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지금 미국이 TSMC가 그걸 짓겠다고 하는데 2024년부터 가동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5나노. 근데 이미 지금 5나노 생산을 타이완에서 하고 있거든요. 시차를 두고 있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안 갈 수가 있었을까? 백악관에 바이든이 직접 불러가지고 투자를 해달라. 여기서 재밌는 것은 자, TSMC 아까 보셨죠? 한국 삼성보다 훨씬 잘하잖아요. 그러면은 TSMC만 부르면 되는데 왜 TSMC와 삼성을 같이 불러서 미국에 투자를 하라고 할까요? 한 업체에만 의존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밸류체인 상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완적으로
지금 경쟁시키면서 그렇죠. 얘네들이 자국의 이득을 추구하려고. 그렇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사실은 안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대만이 혹시라도 잘못될 경우에. 대만 내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심지어 나오냐면은 만약에 미국에서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했었죠. 미국에서 누군가가 의회에서 2027년 내에 대만을 침공할 수가 있다. 중국이. 대만에서는 그럴 때 우리는 제일 먼저 TSMC부터 파괴시킬 거야.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래서 TSMC를 파괴시키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TSMC 파괴되면 전 세계 반도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런데도 날 가만히 둘 거야? 정말 TSMC가 대만을 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삼성이 TSMC보다 한 수가 아래라고 해가지고 삼성은 그냥 안 키워주면은 만에 하나 TSMC가 잘못됐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으로서는 다른 나라로서는 삼성을 키워야만 됩니다. 그렇죠. 그것을 삼성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 미우나 고우나 삼성을 같이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일을 삼성같이 하시면 엄청 삼성 좋아하겠네요. 제가 일본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일본 정부가 한국이 밉다고 TSMC만 이렇게 붙들고 그러는데 나라면 삼성하고 TSMC를 경쟁시켰을 텐데 TSMC가 어떻게 될 줄 알고 이렇게 TSMC만 붙들고 다니십니까?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도 그렇고 사실은 TSMC도 그렇고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보호주의가 진영화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또 하나 다른 이면이 뭐가 있냐면은 진영화 내에서는 진영 간의 무역을 대체하는 자유무역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삼성이나 TSMC가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짓는 거고 미국이 반도체 굴기를 막아주지 않았다면 지금 미국은 훨씬 더 한국이 여기까지 올라왔을 겁니다. 그렇죠. 중국이. 예, 그렇죠. 그걸 막아줬다라는 거 우리는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그 기회를 훨씬 우리가 잘 잡아야 되죠. 미국에서 만들려고 하는 것은 5나노 이하입니다. 이게 뭐에 필요하냐? 자동차, 자율주행. 미국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산업이 또 자동차죠. 자율주행 하는데 이 배터리는 조립차하고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안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까 러시아 관련해가지고 미중 디커플링이 그래도 에너지나 금융까지는 쉽게 안 갈 거다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러시아 이후에 실은 에너지도 그다음에 스위프트 배제 나오면서 금융도 생각보다 빨리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견 대립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한국의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의견 대립을 하는 이유가 없을까요? 미국도 생각보다 그 양당 그 대립, 정치의 양극화라는 게 너무너무 심각해서 싸우는 거 보면 어떨 때는 차끔 이제 내가 예전에 알던 그 미국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미중 분쟁이 어느 한쪽이 확실하게 확고하게 힘의 우위를 갖기 전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제가 그래서 자꾸 하나하나에 함몰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IPF 터졌을 때 이거 어떡하지? 치포 어떡하지가 아니라 이런 유사한 일들은 앞으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일관되게 대응할 것인가를 바로 경제안보 전략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에서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취지거든요. 그 나라의 어떤 국력을 가장 잘 드러내는 분야가 어디일 것 같으세요? 한국이 요즘 막 국뽕에 취해있고 막 이상한 뭐 변호사 우영우 지금 막 난리다. BTS 막 우리 신났잖아요. 막 어깨가 막 힘들어갔잖아요. 그 나라의 국력을 가장 단적으로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게 저는 외교라고 생각해요. 외교력. 그것이 진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듭 말씀드린 것은 외교면에 있어서 우리는 아직은 취약해요. 왜냐하면은 불편한 진실인데 외교를 잘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식민지를 경영해본 나라예요. 제국을 움직여본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G10에 있는 나라 중에서 그런 제국의 경험 없이 여기까지 온 거의 유일한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외교라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주변 사국이 아니라 사각 위주로 되어 있고 끌려가는 일을 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께서 질문하실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의 외교 역량이랑 연결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은 취약해요. 그래서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정말로 심각한 어떤 전환기에 우리는 처해 있고 정말 잘해야 됩니다. 중국이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고 미국이 계속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질문을 바뀌어야 돼요. 질문을 바꿔야 돼요. 치포, 미국이 뭘 원해요도 중요하지만 치포 딱 떠올렸을 때 우리가 치포를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질문을 바꾸는 훈련. 그다음 일희일비 하지 말고 어떤 하나하나의 현상을 꿰뚫는 그 구조가 무엇인지, 그 현상 밑에 깔려있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내 나름의 시각으로 보는, 그리고 재구조화해서 보는 그런 훈련을 계속 해야 되고, 이것을 사실은 민간이 아니라 외교는 아웃소싱이 안 돼요. 그죠? 민간이 못 해요. 그런 부분들을 정말 정부가 참 잘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